와, 금이 한 돈에 100만 원 간다고? 지금 한 돈에 90만 원이 넘었대. 뉴스에선 곧 100만 원 시대가 온다고 떠들어댔습니다. 누가 봐도 부러운 금은방 사장. 하지만 진열장 가득한 수억 원어치 금덩어리 앞에서 그는 10,000원짜리 점심 한 끼가 두려웠습니다. 35년을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팔면 팔수록 가난해지는 기묘한 현실. 그가 오늘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둑해진 상가 골목. 한 금은방의 셔터가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없었습니다. 진열장 안 금목걸이들은 조명 아래 반짝였지만 사장의 얼굴엔 그림자만 가득했습니다. 그는 62세, 이 가게를 35년째 지켜온 남자였습니다. 한 돈에 90만 원을 넘어선 금값. 그의 진열장 속 금괴들은 가만히 있어도 몸값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앉아서 돈 벌어 좋겠네요. 금은방 사장님은 걱정 없으시겠어요. 하지만 그가 아는 진실은 달랐습니다. 오늘 매출은 0원. 월세와 고정비는 500만 원씩 나갑니다. 진열장엔 수억 원어치 금이 쌓여 있지만 10,000원짜리 점심 한 끼 사 먹는 게 두려운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는 오늘 35년 지켜온 가게의 문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하기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 숨겨진 사연들을 이 채널에서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권만수입니다. 올해 62입니다. 요즘 금값이 치솟는다는 뉴스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한 돈에 90만 원이라는데 그 숫자가 오를수록 제 하루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들은 앉아서 돈 벌어줬겠다며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제 현실은 이렇습니다. 하루 매출은 0원인데 월세와 관리비, 직원 인건비까지 합쳐 매달 500만 원 가까이 나갑니다. 사람들은 제 금고 속 금만 봅니다. 하지만 그 금은 행운이 아니라 월급 한 번 없이 버틴 제 인생의 흔적입니다. 자산은 수십억인데 당장 오늘 10,000원짜리 점심 한 끼 사 먹는 게 겁이 나는 기막힌 역설. 제가 왜 이 금덩어리들을 놓고 떠나는지 그 비밀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은방 사장이면 돈 걱정 없이 살았을 거라고들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저는 35년 내내 무급 노동자였습니다. 아침 8시에 가게 문을 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일요일도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가게를 열었습니다.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요? 아파도 가게는 열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첫째 아들 대학 등록금, 둘째 딸 유학비, 그리고 자식들 결혼 비용.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전부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켜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월급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제 유일한 자부심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저는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은 계속 오르는데 가게 문을 여는 게 점점 무서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손님에게 반지 하나를 팔면 내일 도매상에 가서 똑같은 무게의 금을 다시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매상은 가격을 더 달라고 합니다. 손님에게 받은 돈으로는 같은 양의 금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을 더 보태야 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몇만 원 원쯤이야.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2만 원씩 제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 팔면 팔수록 제 현금은 줄어들고 가게 재고는 깎여 나갑니다. 손님이 많이 오면 올수록 제 통장은 더 빨리 비어갑니다. 손님이 많이 오면 좋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들어온 돈은 더 비싸진 금을 다시 채우는데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올수록 제 통장은 더 빨리 비어갔습니다. 현실적으로 금값이 오르는 건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진열장엔 수억 원어치 금이 쌓여 있지만
밖에 나가 10,000원짜리 순대국 한 그릇 사 먹는 것도 망설여지는 날들이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어느 날 밤 저는 빈 가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진열장 속 금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저 금들의 가치를 다 합치면 수억 원입니다. 하지만 제 지갑 속엔 5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다음 주 월세 500만 원을 내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자산과 현금은 다르다는 것을, 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팔지 않으면 제 삶은 가난하다는 것을. 하지만 금을 팔 수도 없었습니다. 팔면 재고가 줄어듭니다. 진열장이 비기 시작하면 손님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가게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재고가 줄면 손님도 함께 줄어듭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이 금은방을 지켜왔습니다. 부모님 유산으로 시작한 가게였습니다. 아내의 유일한 예물 목걸이를 녹여서 만든 가게였습니다.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지난 인생이 모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금은방을 연 건 27살 때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5년 전의 일입니다.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때 일찍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제 기억엔 아버지 얼굴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그때부터 홀로 저를 키우셨습니다. 시장통에서 고생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습니다. 평생 당신 몸은 돌보지 않고 오로지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사셨습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수야, 너만 잘 되면 어머니는 아무 소원 없다. 그런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낡은 비단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옷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보따리를 풀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안에는 묵직한 순금 덩어리들과 낡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통장을 열어보니 아버지 명의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와 제 미래를 위해 남겨두셨던 돈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든 세월을 견뎌오셨는지. 어머니는 그 금을 당신 몸이 아파 병원비가 급할 때도 단 한 돈도 팔지 않고 30년 가까이 지켜오셨던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권 씨 병원 좀 가봐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 병원비가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금은 팔았다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그걸 지키는 게 곧 저를 지키는 일이라고 믿으셨습니다. 어머니에게 그 금은 단순한 귀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었고 아들의 인생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저는 그 보따리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막 결혼한 아내가 제 어깨를 토당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님 마음을 헛되게 하면 안 돼요.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머니가 평생을 지켜온 이 유산을 제대로 써야 했습니다. 금은방을 해보는 게 어때요? 금은 변하지 않잖아요. 아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금만 있다고 장사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목 좋은 자리에 가게를 얻을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 진열장과 금고 구입비, 계산해보니 아버지가 남긴 돈으로는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재고는 채울 수 있어도 가게를 차릴 수 없었습니다. 고민에 빠진 저를 보며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나온 아내의 손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쓰세요. 보자기를 풀자 금목걸이와 금반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내가 시집 올 때 친정에서 가져온 예물들이었습니다. 이건 안 돼요. 당신 유일한 예물인데. 괜찮아요. 금은방 하면 더 좋은 거 가질 수 있잖아요. 아내는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이건 엄마가 몰래 챙겨주신 쌈짓돈이에요. 장모님이 남몰래 챙겨주신 돈이었습니다. 딸이 시집가며 혹시 모를 어려움을 대비해 쥐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이것까지 어떻게 써요? 당신은 정직하니까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금들
꼭 귀하게 써서 성공시킬 수 있을 거예요. 아내의 눈빛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의 일생이 담긴 유산, 그리고 아내와 처가의 정성까지 담긴 그 돈. 그건 제게 단순한 미천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목숨과도 같았습니다. 상가 구석의 작은 5평짜리 가게. 거기서 저는 한 가지 철칙을 세웠습니다. 절대 속이지 말자.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꼭 귀하게 써라. 귀하게 쓴다는 건 정직하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가게가 제 인생을 지켜줄 줄만 알았지 언젠가는 제 인생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줄은요. 금 순도를 속이지 않았습니다. 무게를 단 0.1g도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격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한 명도 안 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이 와도 정직하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금은빵 사장 정직해. 값도 제 값 다 쳐주고. 바가지 안 씌워. 단골이 하나둘 생겼습니다. 5년이 지나니 가게를 조금 넓힐 수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나니 진열장이 3개로 늘었습니다. 20년이 지나자 동네에서 제법 알아주는 금은빵이 됐습니다. 30년이 넘어서는 이 상가에서 가장 오래된 신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주변 가게들은 다 바뀌었지만 저희 금은빵만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지금 제 금고 속 금들은 하늘에서 떨어진 행운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일생과 아내의 희생, 그리고 처가의 믿음이 겹겹이 쌓인 지난 세월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더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가게를 지키는 것이 부모님의 유산을 지키는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금은빵 사장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돈 걱정 없이 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 장사하면 돈 많이 벌겠네요. 사장님은 편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1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서 순수하게 손에 쥐는 돈이 한 3천만 원쯤 됐습니다. 당시 직장인들 몇 년치 연봉이니 큰 돈이었죠. 그런데 그 돈 제 통장에 하루도 머물지 못했습니다. 큰아들 대학 등록금에 생활비 보태주고 둘째 딸 학원비 대고 나면 제 손엔 담뱃값 몇 푼 안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금더미 위에 앉아 노다지를 캐는 줄 알았겠지만 저는 그저 자식들 미래를 위해 금고를 비워 통장을 채우는 배달원이었을 뿐입니다. 큰아들이 대학 졸업하면 이제 좀 낫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취업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토익 학원 다녀야 해요. 저는 주저없이 통장에서 돈을 꺼내 아들에게 쥐어줬습니다. 큰아들이 취업하면 이제 괜찮겠다 싶었는데 둘째 딸이 유학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외국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유학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년에 수천만 원씩 나갔습니다. 저는 금고 속 금을 조금씩 팔기 시작했습니다. 딸아이 유학비를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금은 우리 딸 미래를 위한 거야. 저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둘째가 돌아오면 이제 끝이겠다 싶었는데 큰아들이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신혼집 전세금까지 보태주니 억 단위 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또 금고 속 금을 팔았습니다. 아들 결혼 비용을 대기 위해서였습니다. 큰아들 결혼이 끝나면 이제 좀 쉬겠다 싶었는데 둘째 딸도 결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다 해주었습니다. 제 손에 남는 건 없었습니다. 저축한 돈도 없었습니다. 노후 준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키우셨던 것처럼 저도 부모로서 제 몫은 거기까지라고 믿었습니다. 자식들 전부 입히고 먹이고 공부시켜 번듯하게 키워내는 것, 그것이 제 평생의 월급이라 믿고 살았습니다. 금은방으로 자식들을 키워냈다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자부심이자 훈장이었습니다. 아들, 딸 모두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딸은 외국 유학을 다녀와서 좋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했습니다. 손주도 생겼습니다. 명절 때 온 가족이 모이면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들 다 금은방에서 번 돈으로 키웠지.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고생 많았어요. 저는 성공한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명절에 와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가게 좀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왜? 아직 장사되는데? 아니, 아버지 나이가 이제 60이 넘으셨잖아요. 아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금 장사 안 된다면서요? 다들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던데. 저는 아들의 말이 불편했습니다. 장사를 뭘 안다고 입을 놀리나 싶었습니다. 내가 뭘 알아? 아빠는 아직 할 수 있어. 둘째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빠, 건강 챙기셔야 해요. 요즘 안 좋아 보이세요? 괜찮아. 아빠 건강해. 아니에요. 작년보다 확실히 수척해지셨어요. 딸아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몸무게가 많이 빠졌습니다. 밥을 먹어도 체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저렸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아직 젊어. 이 정도는 거뜬해. 저는 자식들 앞에서 괜찮은 척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는 달랐습니다. 거울을 보면 낯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머리 투성이에 주름 투성이인 얼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27에 시작한 가게. 지금 62, 35년이 흘렀습니다. 제 청춘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아내도 늙었습니다. 함께 시작했던 그 젊은 아내는 이제 허리가 굽은 할머니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언제 여행 한번 가요? 여행? 가게는 누가 봐? 직원 있으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쉬어도 되잖아요. 아내의 목소리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 그동안 제대로 된 여행 한번 못 가봤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이틀 만에 돌아와서 가게 문을 열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대로 된 여행 한번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게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맡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금은방은 하루만 자리를 비워도 사고가 날까? 분실이 생길까? 거래가 어긋날까? 마음이 놓이지 않는 장사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좀만 더 버티면, 그 조금만 더는 매출이 조금만 나아지면이었고, 금값이 조금만 안정되면이었고, 아이들 인생이 조금만 정리되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가 언제 끝나는지는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그만두라고 할 때 저는 그게 그저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아빠가 늙어서 걱정되니까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금값이 오르면 제가 떼돈을 버는 줄 아시죠? 뉴스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금값 사상 최고가 경신, 금 투자자들 환호.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금은방은 장신구를 팔아 마진과 세공비를 남겨야 월세도 내고 밥도 먹습니다. 그런데 금값이 너무 오르니 손님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예물 사러 오는 젊은 커플들, 돌반지 사러 오는 젊은 엄마들, 선물용으로 목걸이 사러 오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사장님,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평생 모은 금반지를 들고 오십니다. 금값이 올랐으니 지금 팔면 좋은 값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겁니다. 저는 정확히 재서 정당한 값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들은 만족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사온 금은 다시 가공해서 진열장에 채워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진짜 기가 막힌 건 재고 보충의 공포였습니다. 오늘 손님에게 반지 하나를 80만 원에 팔았다고 치면 내일 도매상에 가서 똑같은 무게의 금을 다시 채워 넣으려니 금값이 올라 82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금값이 오른 겁니다. 손님에게 받은 80만 원으로는 같은 양의 금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2만 원을 더 보태야 합니다. 처음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2만 원쯤이야.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2만 원씩 제 돈이 들어갑니다. 한 달이면 60만 원,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팔면 팔수록 제 현금이 줄어들고 가게 재고는 깎여 나갔습니다. 물론 금을 사러 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금이 안전한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었습니다. 사장님, 골드바 있어요? 투자용으로 좀 사려고요. 이런 손님들은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온라인 시세가 한돈에 88만 원인데 여기는 92만 원이네요. 손님, 금은방은 물건값에 부가세 10%가 붙고 정교한 세공비가 들어갑니다. 저희 같은 소매점은 그렇게 안 받으면 월세도 못 내요. 그래도 4만 원 차이면 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손님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은 좀 더 알아보고 올게요 라며 돌아갔습니다. 결국 사는 손님보다 파는 손님이 더 많았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가져온 금을 사드렸습니다. 현금이 나가고 금 재고는 늘어났습니다. 장부를 보면 자산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금의 가치가 오르니까요. 하지만 통장 잔고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모순입니까? 자산은 수억 원인데 다음 달 월세 500만 원을 내려니 손에 쥔 현금이 빠듯했습니다. 쌓아온 금을 팔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진열장 속 저 금들은 그냥 금이 아니었습니다. 한 푼 한 푼 모은 제 인생이었습니다. 부모님 유산으로 시작해서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이걸 팔면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아 저는 차마 금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을 밖에서 사 먹는 대신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커피값도 아꼈습니다. 택시는 절대 타지 않았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떤 날은 손님이 3명 오셨습니다. 반지 2개, 목걸이 하나를 사 가셨습니다. 매출 300만 원. 오늘 장사 좀 되네. 저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도매상에 똑같은 양의 금을 채워 넣으려니 320만 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제 손에서 20만 원이 더 나간 겁니다. 진열장엔 수억 원어치 금이 쌓여 있는데 당장 손에 쥔 돈은 빠듯했습니다. 밤에 혼자 가게에 앉아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진열장 속 금들이 조명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저 금들의 가치를 다 합치면 수억 원입니다. 하지만 제 통장 잔고는 200만 원. 다음 주 월세 500만 원을 어떻게 낼까? 금을 조금 팔아야 하나? 하지만 금을 팔면 재고가 줄어듭니다. 재고가 줄면 손님이 더 안 옵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됩니다. 안 팔면 현금이 부족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막했습니다. 자산은 수억 원인데 당장 다음 달 월세 500만 원을 낼 현금이 없어 걱정해야 하는 현실. 부모님 유산으로 지켜온 이 금덩어리들을 팔 수도 안 팔 수도 없는 막막한 벼랑 끝에 저는 서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월세를 내기 위해 제 목숨 같은 금을 조금씩 헐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으려던 참에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퇴근길에 들렀어요. 큰아들은 양복 차림이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의 모습은 늠름했습니다. 그래,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고 왔어요. 아들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오늘도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장사 어때요? 그냥 그렇지 뭐. 저는 대충 넘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엄마가 걱정돼서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아버지, 이거 한번 보세요. 아들이 핸드폰을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KRX 금시장이라는 앱이 떠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금 거래 앱이에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이걸로 금을 사고 팔아요. 저희 회사 선배 후배들 보면 금은 이렇게 관리하더라고요. 아들은 화면을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 보세요. 지금 금 시세가 실시간으로 뜨잖아요. 화면에는 숫자들이 계속 바뀌고 있었습니다. 1초마다 금값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금을 살 수 있어요. 팔 수도 있고요. 그게 그렇게 쉽게 되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아버지. 수수료가 0.3%밖에 안 돼요. 아들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아버지 가게에서 금 사면 세공비의 마진까지 붙어서 시세보다 비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시세 그대로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라에서 운영하는 거라 안전하고요. 세금도 없어요.
사고 팔 때 생기는 수익에 세금 한 푼 안 붙어요. 아들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우리 회사 후배들 보면 금 투자한다고 다들 이 앱 쓰더라고요. 금은방 가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이 가게, 정직을 목숨처럼 여기며 금을 닦고 또 닦았던 이 매장. 그게 아들의 핸드폰 속에서는 그저 비싸고 불편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예요. 아버지가 아무리 정직하게 장사하셔도 사람들은 더 싸고 편한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아들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요즘 얼굴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괜찮아. 아빠는 건강해. 저는 버릇처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가게 정리하시는 게 어때요? 지금 금값 높을 때 정리하시면 좋잖아요. 아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아버지 평생 모으신 금들 정리하시면 당장 생활은 한결 편해질 거예요. 엄마랑 여행도 다니시고 편하게 사세요. 아들은 진심으로 저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아빠는 아직 할 수 있어. 아버지, 이 가게는 내 할머니가 평생 지켜준 거야. 너희 할아버지 유산으로 시작한 거고.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35년을 해온 장사를 그렇게 쉽게 접을 수는 없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고집 부리지 마세요. 건강이 먼저예요. 고집이 아니야. 아빠는 아직 말끝을 흐렸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세요. 그래도 건강만은 챙기세요. 아들은 일어서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집에 일찍 들어가세요. 아들이 나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 속 1초금 거래소. 클릭 한 번으로 금을 사고 파는 세상. 제가 한 땀 한 땀 쌓아온 신뢰와 정직이 이제는 불편함이 되어버린 세상. 이건 제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저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딸도 찾아왔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가게 정리 안 하신다고요? 그래. 아빠는 아직 할 수 있어. 아빠, 고집 부리지 마세요. 엄마도 걱정하세요. 딸아이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컸잖아요. 아빠 이제 쉬셔야 해요. 자식들은 모두 저를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35년을 지켜온 이 가게를 놓는다는 건 제 인생 전부를 놓는 것 같았습니다. 걱정 마. 아빠가 알아서 해. 저는 자식들의 걱정을 외면했습니다. 아내도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당신 애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신마저 그러면 어떡해? 저는 화를 냈습니다. 이 가게는 당신이 예물 녹여서 만든 거잖아. 어떻게 쉽게 놓을 수 있어?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숨만 쉬었습니다.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매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진열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버텼습니다. 하지만 제 몸은 정직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일어나는데 어지러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서려는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가게에 나갔습니다. 평소처럼 문을 열고 진열장을 닦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떴는데 삼키기가 힘들었습니다. 속이 불편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손님을 응대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님이 저를 부축해서 의자에 앉혀놨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내일 병원 가요. 제발. 아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 이러다 큰일 나요.
저는 아내의 눈을 봤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볼게. 저는 결국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혈압, 혈당, 간 수치, 심전도.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권만수 씨 혈압이 너무 높습니다. 당뇨 수치도 위험 수준이고요.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간 수치도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요? 약 드시면서 계속 수치 검사해 봐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릴까요? 금이 그렇게 많은데 장사 좀 안 된다고 쓰러져? 배부른 소리 하네. 네, 맞습니다. 저는 당장 내일 굶을 처지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쓰러진 건 돈 때문이 아니라 무게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유산과 아내의 예물, 처가의 돈으로 시작한 이 금은방. 이 가게는 제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내야 할 가업이었고 자존심이었습니다. 단 하루도 편히 쉬지 못한 건 제가 성실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무너지면 부모님의 흔적도 우리 가족의 미래도 끝장난다는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그 공포가 제 몸속에 톡처럼 쌓여왔던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인생을 갉아먹고 있구나. 금값은 오르는데 제 인생은 녹슬어가는 그 괴리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게에서 쓰러졌던 그날 사실 저는 몸이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이 먼저 비명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제 제발 그만해. 35년 했으면 됐잖아. 의사는 제게 혈압과 당뇨 수치를 말했지만 제가 들은 건 사망 선고를 받은 제 청춘의 통곡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옆을 걸었습니다. 당신 이제 그만해요. 제발. 아내의 등이 보였습니다. 언제 이렇게 굽었을까? 함께 시작했던 그 싱그럽던 아내는 어디 가고 어느새 눈가엔 숨길 수 없는 세월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예물 목걸이를 내놓으며 웃던 그 고운 손마디는 가게 뒤치다꺼리 하느라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 남기신 유산을 지키겠다고 정작 부모님이 남기신 나라는 사람을 죽이고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만수야, 꼭 귀하게 써라. 35년 동안 저는 그게 금덩어리를 금고에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귀하게 써라는 말은 금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제 소중한 인생을 단 하루라도 사람답게 써보라는 뜻이었습니다. 62세가 되어서야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끝까지 버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몸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습니다. 성공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더 이상 제 영혼을 갉아먹으며 버틸 힘이 없어서 이제야 비로소 저 자신을 위해 항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자. 이제 금은방 사장 권만수가 아니라 사람 권만수로 살자. 가게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다음 날, 저는 아침 일찍 가게로 나갔습니다. 35년 동안 닦아온 진열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 반짝이는 금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금들 하나하나가 제 인생이었으니까요. 자식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가게를 정리하기로 했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것 같아.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잘 결정하셨어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둘째 딸도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자식들은 모두 안심했습니다. 저는 금 도매상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35년 동안 거래하던 곳이었습니다. 사장님, 가게 정리하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만하려고요. 도매상 사장도 놀랐습니다. 35년이나 하셨는데? 아쉽네요. 나이가 들어서요. 몸도 안 좋고. 저는 가게 안 모든 금을 정리했습니다. 진열장 속 반지, 목걸이, 팔찌, 금고 속 금괴들.
3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 하나씩 무게를 재고 가격을 매겼습니다. 도매상이 와서 금들을 확인했습니다. 사장님, 정직하게 장사하셨네요. 순도가 정확해요.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금을 모두 현금화하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만수님, 입금 확인하셨습니까? 저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액수였습니다. 35년 동안 한 푼씩 모은 금의 가치. 그 돈은 갑자기 생긴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미리 쓰지 못한 제 인생을 이제야 한꺼번에 돌려받은 것뿐이었습니다. 금값이 오른 덕분에 그 액수는 더 커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기쁨이 밀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먼저 든 생각은 달랐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늦게 깨달았을까? 35년 동안 이 금을 지키느라 제 인생을 포기했습니다.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살았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밥 한 끼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만약 10년 전에 정리했다면, 아니 20년 전에 정리했다면, 저와 아내는 좀 더 젊을 때 인생을 즐길 수 있었을 텐데. 당신 됐어요? 아내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 정리했어. 저는 통장을 아내에게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이렇게나 35년 모은 거야.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고생만 시켰어. 아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았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자식들이 모였습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금을 다 팔았다. 저는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 중에서 너희들 몫을 먼저 떼어놓을 거야. 큰아들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괜찮아요. 아니야. 아빠가 주고 싶어서 주는 거야. 저는 자식들에게 유산을 나눠줬습니다. 넉넉한 액수였습니다. 이건 너희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야. 아빠가 35년 동안 지켜온 거고. 둘째 딸이 울었습니다. 아빠, 울지 마. 이제 아빠는 너희 걱정 안 해도 돼. 저는 웃었습니다. 남은 돈은 아빠랑 엄마가 쓸 거야. 자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엄마랑 여행 많이 다니세요? 그래. 그럴 거야. 그날 밤 저는 아내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당신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 글쎄.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35년 동안 가게만 지켰으니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주도도 가보고 강원도도 가보고 싶어.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가볼까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우리를 위해 살자. 35년 만에 저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깨어나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게 월세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금 시세를 확인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5년 동안 가게만 지켰으니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적응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아내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점심은 맛있는 식당에 가서 편하게 먹었습니다. 오후엔 책을 읽거나 TV를 봤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35년 만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동안 금 지키느라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살아온 아내. 이제 아내의 손을 잡고 남은 인생 그동안 미뤄둔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조용히 여행도 다니며 보내려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값이 처음 치솟기 시작할 때 저도 참 행복했습니다. 35년 전 부모님의 유산으로 시작한 제 금고 속 자산들이 하루가 다르게 몸값을 높여가는 걸 보며 그래, 내가 틀리지 않았어. 잘 버텼어 라고 스스로를 대견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금은방 사장으로서 마주한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했습니다. 장사는 물건이 돌고 돌아야 활기가 생기는 법인데 금값이 너무 오르니 시장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예물을 사러 오는 젊은 커플의 발길은 뚝 끊겼고
그저 금값이 높을 때 팔아치우려는 분들만 줄을 이었습니다. 물론 금에 투자하려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은 이제 더 이상 35년 된 제 금은방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보여준 것처럼 다들 온라인 앱으로 소수점 단위 금을 사고 팔며 1초 만에 수익을 챙기더군요. 거대한 디지털 세상 속에서 35년 된 제 금은방은 그저 무겁고 느린 황금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값은 치솟는데 장사는 망해가는 이 기막힌 역설 속에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금값이 오른다고 모두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내 손에 쥔 황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무게를 지키느라 정작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35년 열심히 살면서 자식들, 인생은 황금빛으로 닦아줬지만 정작 제 인생은 녹슬게 내버려뒀던 저의 늦은 고백입니다. 시대가 변하면 우리도 변해야 합니다. 때를 알고 물러나는 것 또한 큰 용기입니다. 진짜 황금은 통장에 찍힌 숫자가 아니라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나누는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그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에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이제 무거운 금덩어리를 내려놓고 진짜 황금을 찾으러 가보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에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